도대체 누가 이런 짓을. 칠흑 같은 밤 현관문을 열자 피투성이가 된 아내가 그의 품에 쓰러졌습니다. 찢어진 옷 사이로 드러난 짐승 같은 상처들을 본 인우의 입골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괜찮아. 서아야. 이제 다 끝났어. 그의 섬뜩한 위로 뒤로 벽장 깊숙한 곳에서 10년 만에 꺼내는 것이 있었습니다. 완벽하게 기름칠된 권총과 군용 대검이었습니다. 평범한 동네 열쇠 수리공에 가면 뒤에 숨겨진 그림자가 깨어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밤 강인우는 열쇠 수리 작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아파트 계단을 올라가던 인우의 발걸음이 멈춰섰습니다. 현관문 앞에서 무언가 긁히는 소리가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뭐지? 인우가 조심스럽게 문에 다가가자 긁히는 소리가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손톱으로 문짝을 긁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인우는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서아가 아직 집에 오지 않았다는 것을 떠올렸기 때문입니다. 문고리를 돌리자마자 인우 앞으로 피투성이가 된 사람이 쓰러졌습니다. 서아야. 인우는 재빨리 아내를 받아 안았습니다. 서아의 옷은 찢어져 있었고 온몸 곳곳에 짐승에게 물어뜯긴 것 같은 상처가 나 있었습니다. 특히 팔과 다리에는 깊은 핥힘 자국들이 선명했습니다. 누가 이런 짓을. 인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서아의 공포에 질린 눈동자를 본 순간 인우의 표정이 싸늘하게 변했습니다. 분노 대신 차가운 미소가 그의 입골에 걸렸습니다. 인우는 서아를 조심스럽게 침실로 옮겼습니다. 서아는 의식을 잃은 상태였지만 계속해서 몸을 떨고 있었습니다. 괜찮아, 서아야. 이제 다 끝났어. 인우가 서아의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섬뜩할 정도로 차분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다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인우는 낡은 구급상자를 가져와 서아의 상처를 소독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하나 상처를 닦으면서 인우의 눈빛은 점점 더 차가워졌습니다. 이런 짓을 한 놈들을 반드시 찾아내겠어. 인우가 이를 갈며 중얼거렸습니다. 서아가 완전히 잠든 것을 확인한 후 인우는 벽장으로 향했습니다. 벽장 깊숙한 곳에는 이중으로 잠긴 철제 상자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인우가 복잡한 번호를 입력하자 상자가 열렸습니다. 안에는 완벽하게 기름칠된 권총과 군용 대검이 들어 있었습니다. 인우는 권총을 손에 들고 한동안 바라봤습니다. 10년 전 그는 평범한 열쇠 수리공이 아니었습니다. 국가의 명령을 받아 그림자라 불리며 암약했던 전직 특수부대 요원이었습니다. 오랜만이구나. 인우가 권총에 대고 말했습니다. 잊고 살았던 살인의 기술이 그의 눈빛에서 되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인우는 서아의 찢어진 옷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낯선 담배 냄새가 희미하게 배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옷자락에는 특별한 종류의 흙먼지가 묻어 있었습니다. 이 냄새와 흙먼지, 단서가 되겠군. 인우가 조심스럽게 증거들을 채집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아지트인 열쇠가게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지하실에는 먼지가 쌓인 통신 장비들과 위성 지도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인우는 서아의 마지막 동선을 머릿속으로 그려봤습니다. 마트에 갔다가 그 다음에 골목길을 지나왔겠지. 인우가 지도 위에 동선을 표시하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서아가 고통 속에서 간신히 내뱉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붉은 용. 서아가 의식을 잃기 직전의 한 말이었습니다. 인우는 즉시 뒷골목의 정보원에게 연락했습니다. 박쥐야, 나다. 전화기 너머로 놀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림자님이세요? 정말 오랜만입니다. 박쥐라 불리는 정보원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붉은 용 문신을 한 조직에 대해 알고 있나? 인우가 차갑게 물었습니다. 그건 마동철 조직입니다. 지역 일대를 장악한 사채업자죠. 박쥐가 겁에 질린 채로 대답했습니다. 그놈들의 본거지는 어디에 있지? 지금 당장 약도를 보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그림자님, 조심하셔야 합니다. 마동철은 정말 위험한 놈이에요. 인우는 전화를 끊고 허리에 권총을 찼습니다. 10년 만에 그림자가 다시 깨어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인우가 지하실을 나서며 마지막으로 서아를 바라봤습니다. 아직도 악몽에 시달리며 잠꼬대를 하는 아내의 모습을 보자 인우의 얼굴에 냉혹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기다려, 서아야. 반드시 복수해 주겠어. 인우가 어둠 속으로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평범한 열쇠 수리공이었던 강인우는 이제 없었습니다. 오직 복수에 불타는 그림자만이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인우는 마동철 조직의 외곽 지역에서 첫 번째 목표물을 찾고 있었습니다. 박쥐가 보내준 정보에 따르면 독사라는 별명을 가진 남자가 불법 도박장을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인우는 독사의 검은색 세단을 발견했습니다. 주변을 한 바퀴 돌아본 후 인우는 재빨리 차량 밑으로 기어 들어갔습니다. 30초 만에 직접 제작한 GPS 추적기와 고성능 도청 장치를 부착했습니다. 특수부대 시절 익힌 기술이 고스란히 살아났습니다. 이제 너의 모든 움직임을 볼 수 있어. 인우가 차량에서 빠져나오며 속삭였습니다. 그는 근처 건물 옥상으로 올라가 독사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감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독사가 상납금을 수거하러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인우는 도청 장치를 통해 독사의 전화 통화를 엿들었습니다. 오늘 수금이 좀 많아. 지하 주차장에서 만나자. 독사가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었습니다. 인우는 즉시 그 지하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지하 주차장은 인적이 드문 곳이었습니다. 인우에게는 완벽한 사냥터였습니다. 독사가 상납금 가방을 들고 지하 주차장에 들어서는 순간 인우는 행동에 나섰습니다. 주차장의 모든 조명을 터뜨려 버렸습니다. 뭐야? 정전인가? 독사가 당황하며 중얼거렸습니다. 그 순간 어둠 속에서 인우가 나타나 독사를 제압했습니다. 으악! 독사가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인우의 손이 재빨리 그의 입을 막았습니다. 조용히 해. 소리 지르면 죽는다. 인우가 차가운 목소리로 경고했습니다. 독사는 공포에 질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인우는 독사를 기절시킨 후 상납금 가방을 탈취했습니다. 그리고 독사의 휴대폰을 복제해 조직의 내부 정보를 빼냈습니다. 마동철 조직의 자금 흐름이 다 보이는군. 인우가 복제한 휴대폰을 보며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연락망, 거래처, 상납 일정까지 모든 것이 들어 있었습니다. 한편 마동철은 독사의 실종 소식을 듣고 분노에 떨고 있었습니다. 독사가 사라졌다고? 상납금까지 들고? 마동철이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쳤습니다. 네, 보스님. 어제 밤부터 연락이 안 됩니다. 부하가 겁에 질린 채로 보고했습니다. 도시 전체를 뒤져서라도 범인을 찾아내라. 감히 우리 조직을 건드렸어? 마동철이 부하들에게 소리쳤습니다. 며칠 후 인우는 복제한 휴대폰을 통해 새로운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마동철의 마약 밀거래가 폐공장에서 열릴 예정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더 큰 타격을 줘야겠어. 인우가 폐공장의 설계도를 보며 계획을 세웠습니다. 거래 당일 밤 인우는 폐공장의 주 전력을 차단했습니다. 그리고 연막탄을 터뜨려 현장을 아수라장으로 만들었습니다. 뭐야?
무슨 일이야? 마동철의 부하들이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연기 때문에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인우는 어둠과 연기를 이용해 부하들을 하나씩 제압해 나갔습니다. 특수부대에서 배운 무음 제압술이 완벽하게 발휘됐습니다. 으악! 도대체 누구야? 부하 하나가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습니다. 인우는 거래, 대금과 마약 샘플을 모두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현장의 독사에게서 빼앗은 조직의 배지를 던져놓았습니다. 이제 서로를 의심하기 시작할 거야. 인우가 차갑게 웃으며 현장을 빠져나갔습니다. 다음 날 마동철은 연이은 타격에 분노가 극에 달했습니다. 조직 내부에 배신자가 있다. 독사의 배지가 현장에 있었어. 마동철이 남은 조직원들을 모아놓고 소리쳤습니다. 보스님, 그럴 리가요. 독사는 충성스러운 놈이었는데. 한 조직원이 말했지만 마동철은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독사와 가까웠던 놈들부터 조사해. 배신자를 찾을 때까지. 마동철의 명령에 따라 조직 내부에서 서로를 의심하는 분위기가 퍼졌습니다. 공포에 질린 조직원들은 서로를 경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무렵 병원에서는 서아가 겨우 정신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아직도 그날 밤의 악몽에 시달리고 있었지만 남편이 복수를 시작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인우가 뭔가 위험한 일을 하고 있어. 서아가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들려고 했지만 경찰에 신고할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불행이 닥칠 것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서아가 입원한 1인실 병실에 깔끔한 정장 차림의 남자가 노크도 없이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김 변호사라고 합니다. 남자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서아는 낯선 남자를 보고 몸을 움츠렸습니다. 아직도 그날 밤의 공포가 생생했기 때문입니다. 누구세요? 왜 여기에? 서아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여성 인권 변호를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을 무료로 도와드리고 싶어서 왔어요. 김 변호사가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때 서아의 어머니가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어머, 변호사님이세요? 어머니가 반가워하며 다가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따님의 사건을 들었는데 꼭 도와드리고 싶어서요. 김 변호사가 어머니에게 명함을 건넸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었어요. 어머니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서아는 여전히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지만 어머니가 간절하게 부탁하는 모습을 보고 마지못해 동의했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병실에 비상벨을 설치해드리겠습니다. 김 변호사가 작은 장치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이걸 누르시면 24시간 연결되니까 언제든지 도움을 요청하세요. 김 변호사는 서아가 보지 못하게 교묘하게 고성능 도청기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따님 휴대폰에 보안 앱도 깔아드릴게요. 혹시라도 위험한 상황에 처하면 자동으로 신고가 됩니다. 김 변호사가 서아의 휴대폰에 위치 추적 및 통화 감청 앱을 설치했습니다. 서아와 어머니는 김 변호사의 세심한 배려에 감동했습니다. 다음 날 저녁 서아는 인우와 통화를 했습니다. 인우야, 괜찮아? 요즘 자주 안 보이네. 서아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응, 일이 좀 많아서. 걱정하지 마. 인우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혹시 뭔가 위험한 일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서아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인우의 목소리에서 예전과 다른 차가운 기운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무슨 소리야? 그냥 열쇠 수리하고 다니는 거야. 인우가 서아의 의심을 피하려 했지만 서어는 직감적으로 남편이 복수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인우야, 제발 위험한 일은 하지 마. 나는 이제 괜찮으니까. 서아가 간절하게 말렸습니다. 김 변호사는
이 모든 통화 내용을 실시간으로 감청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곧바로 마동철에게 연락했습니다. 보스님, 큰 수확이 있습니다. 김 변호사가 마동철의 사무실에서 보고했습니다. 뭔가 찾았나? 마동철이 관심을 보이며 물었습니다. 피해자의 남편이 우리를 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내와의 통화 내용을 들어보니 확실해요. 김 변호사가 감청한 내용을 들려줬습니다. 그놈이 독사를 납치하고 우리 거래를 망친 거였구나. 마동철이 주먹을 불끈 쥐며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정체를 모르는 상황에서 함부로 움직일 수는 없습니다. 그 남자를 유인해야 해요. 김 변호사가 교활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떤 방법이지? 아내를 이용하는 겁니다. 며칠 후 김 변호사는 다시 서아를 찾았습니다. 좋은 소식이 있어요. 사건 당일 CCTV를 확보한 내부 고발자가 나타났습니다. 김 변호사가 흥분한 척 연기했습니다. 정말요? 서아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네, 그런데 그 사람이 직접 만나길 원해요. 혹시 남편분께 대신 나와달라고 부탁해 주실 수 있나요? 김 변호사가 서아를 속이며 말했습니다. 왜 제가 아니라 남편이 나가야 하죠? 서아가 의아해했습니다. 그 고발자가 남자라서요. 같은 남자끼리 만나야 안전하다고 하네요. 김 변호사의 그럴듯한 거짓말에 서아는 속아 넘어갔습니다. 그날 밤 서아는 인우에게 전화했습니다. 인우야, 변호사님이 중요한 증인을 찾았대. 당신이 대신 만나줄 수 있어? 서아가 김 변호사의 말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인우는 직감적으로 함정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장소가 어디야? pen행동 창고라고 하네요. 내일 밤 10시에. 인우는 그것이 함정일 가능성이 99%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내를 공격한 범인의 실체를 확인할 1%의 가능성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알겠어. 내가 가볼게. 인우가 결심을 굳히며 대답했습니다. 마동철은 김 변호사와 함께 CCTV를 통해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비웃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그놈이 제 발로 걸어 들어오는군. 마동철이 승리를 확신하며 말했습니다. 이제 그놈의 정체를 확인하고 처리하면 됩니다. 김 변호사가 교활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다음 날 밤, 인우는 약속 장소인 pen행동 창고에 도착했습니다. 주변을 한 바퀴 돌아본 후 조심스럽게 창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누구 없어요? 인우가 조용히 불러봤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창고 안은 차가운 냉기로 가득했습니다. 인우가 더 깊숙이 들어가자 얼어붙은 시체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박쥐! 인우가 놀라며 달려갔습니다. 자신에게 마동철의 정보를 넘겨줬던 정보원 박쥐가 잔혹하게 살해된 채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이건 함정이었어. 인우가 즉시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그 순간 창고 문이 밖에서 굳게 잠겼습니다. 꼼짝 마라. 사방에서 경찰 사이렌이 울리며 기동대가 들이닥쳤습니다. 부패한 경찰 간부가 이끄는 특수부대였습니다. 강인우, 정보원 살해 혐의로 긴급 체포한다. 경찰이 인우를 향해 총을 겨누며 소리쳤습니다. 인우는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이미 포위당한 상황에서 저항은 무의미했습니다. 누명이야. 내가 죽인 게 아니라고. 인우가 항변했지만 경찰들은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현행범으로 체포한다. 경찰이 인우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마동철과 김 변호사는 멀리서 CCTV를 통해 이 광경을 지켜보며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완벽하군. 이제 그놈은 끝났어. 마동철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정보원 살해범으로 몰리면 최소 무기징역이죠. 김 변호사가 교활하게 웃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인우는 취조실로 이송되고 있었습니다. 복도를 지나가던 중 한 남자와 마주쳤습니다. 잠깐만. 그 남자가 인우를 멈춰 세웠습니다. 강력계 최 형사였습니다. 최 형사는 인우의 손목에 남은 특별한 흉터를 발견했습니다. 특수부대 시절의 부대 문신을 지운 자국이었습니다. 당신, 평범한 사람이 아니군요. 최 형사가 의미심장하게 말했습니다. 무슨 뜻이죠? 인우가 경계하며 물었습니다. 오랫동안 마동철을 쫓아왔어요. 하지만 법의 한계 때문에 번번이 놓쳤죠. 최 형사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제게 뭘 원하는 겁니까? 이번 박쥐 살해 사건도 마동철의 짓이에요. 하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또 풀려날 거예요. 최 형사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취조실에 도착한 후 최 형사는 CCTV를 잠시 껐습니다. 당신이 마동철을 잡을 유일한 칼입니다. 최 형사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범죄자라는 걸 잊으셨나요? 인우가 냉소적으로 대답했습니다. 법이 심판하지 못하는 놈들이 있어요. 마동철이 바로 그런 놈이죠. 최 형사가 인우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제게 뭘 바라는 겁니까? 호송 중 탈출을 묵인해 드릴게요. 대신 마동철의 불법 자금줄을 완전히 끊어주세요. 최 형사가 위험한 거래를 제안했습니다. 며칠 후 서아는 퇴원했습니다. 자신 때문에 남편이 함정에 빠졌다는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김 변호사가 떨어뜨린 만년필을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이거 김병고사님 것 같은데. 서아가 만년필을 주워들었습니다. 서아는 만년필을 돌려주기 위해 김병고사의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사무실 앞에 도착했을 때 복도에서 이상한 대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리 비용이에요. 김병고사의 목소리였습니다. 수고했어. 이번 일로 그놈은 완전히 끝장났지. 마동철로 보이는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아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김병고사가 자신들을 속여왔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서아는 도망치듯 그곳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남편의 체포에 항의했던 최 형사의 사무실로 달려갔습니다. 형사님, 큰일 났어요. 서아가 숨을 헐떡이며 최 형사의 사무실로 뛰어들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최 형사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김병고사가 마동철과 한편이에요. 제가 직접 들었어요. 서아가 떨리는 목소리로 모든 것을 설명했습니다. 최 형사는 서아의 말을 듣고 분노에 치를 떨었습니다. 그놈들이 당신을 이용해서 남편분을 함정에 빠뜨렸군요. 최 형사가 이를 갈며 말했습니다. 어떻게 하죠? 남편을 도울 방법이 있나요? 서아가 간절하게 물었습니다. 김병고사가 설치한 보안 앱을 역이용해 봅시다. 그들의 대화를 감청할 수 있을 거예요. 최 형사가 새로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이틀 후 인우가 탄 호송 차량이 도심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최 형사가 운전하는 차량이 고의로 접촉사고를 냈습니다. 으악! 호송 차량이 급정거하면서 도심 한복판에서 혼란이 발생했습니다. 인우는 이 틈을 타서 수갑을 찬 채로 탈출했습니다. 놈이 도망쳤다. 추적하라. 경찰들이 소리쳤지만 인우는 이미 사람들 사이로 사라진 후였습니다. 지명 수배자가 된 인우는 최 형사가 마련해준 항구의 낡은 밀수선으로 몸을 피했습니다. 배안은 녹슬고 낡았지만 숨기에는 완벽한 장소였습니다. 이제 진짜 마지막 작전이야. 인우가 배안에서 마동철을 무너뜨릴 계획을 세웠습니다. 한편 최 형사는 서아가 확보한 감청 파일을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여기 봐요. 마동철의 불법 자금이 숨겨진 사설 금고의 위치가 나와 있어요.
최 형사가 서아에게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김병고사가 관리하는 디지털 장부까지요. 서아가 놀라며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이 정보면 마동철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겠어요. 최 형사가 인우에게 연락했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오늘 밤 움직이시죠. 작전 당일 밤, 인우는 최 형사가 빼돌린 경찰 제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압수물 검사입니다. 인우가 사설 금고 관리인에게 가짜 영장을 보여줬습니다. 이런 시간에요? 관리인이 당황했습니다. 긴급 수사입니다. 협조해 주세요. 인우의 당당한 모습에 관리인은 어쩔 수 없이 금고로 안내했습니다. 인우는 특수 제작한 청진기로 금고의 보안 시스템을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내시경 카메라로 이중 잠금 장치를 확인했습니다. 역시 특수부대 출신답게 잘하시는군요. 인우가 혼자 중얼거리며 금고를 열었습니다. 금고 안에는 마동철이 수십 년간 모은 불법 자금이 가득했습니다. 현금, 금괴, 무기명 채권까지 엄청난 규모였습니다. 이 정도면 마동철의 뿌리를 완전히 뽑을 수 있어 인우가 모든 자금을 빼돌리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마동철은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보스님, 큰일 났어요. 사설 금고가 털렸어요. 부하가 급하게 달려와 보고했습니다. 뭐라고? 마동철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장부까지 유출됐어요. 모든 비자금 거래 내역이 언론에 공개됐어요. 부하의 말에 마동철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모든 자금줄이 막히자 마동철에게 뇌물을 받아온 정치인들과 경찰 상층부가 등을 돌렸습니다. 마동철과는 관련 없다고 해. 즉시 수사에 착수하라. 권력자들이 앞다투어 마동철을 버렸습니다. 궁지에 몰린 마동철은 분노에 떨었습니다. 이 모든 일의 배후가 그년과 그 남편이야. 마동철이 이를 갈며 소리쳤습니다. 서아를 납치해. 그놈을 유인할 거야. 마동철이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그날 밤 서아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납치당했습니다. 마동철의 부하들이 그녀를 항구의 폐선박으로 끌고 갔습니다. 인우는 서아의 비명소리가 담긴 영상을 받았습니다. 항구 3번 부두로 와. 혼자 와야 해. 마동철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인우는 권총을 허리에 차고 폐선박으로 향했습니다. 폐선박 안에서 마동철이 서아를 인질로 잡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나타났군. 그 유명한 그림자가. 마동철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서아를 놔줘. 원하는 건 나잖아. 인우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너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어. 마동철이 분노하며 인우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두 사람의 처절한 육탄전이 시작됐습니다. 마동철은 녹슨 쇠파이프를 휘둘렀고 인우는 이를 피하려다 옆구리에 깊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으아! 인우가 고통스러워하며 비틀거렸습니다. 이제 끝이야. 마동철이 서아를 향해 총을 겨눴습니다. 그 순간 인우는 마지막 힘을 다해 마동철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군용 대검으로 마동철의 어깨와 다리를 찔렀습니다. 으악! 마동철이 쓰러지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인우는 마동철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를 제압하고 현장에 도착한 최 형사에게 넘겼습니다. 형사님, 마동철입니다. 인우가 피를 흘리며 말했습니다. 수고했어요. 이제 법이 심판할 거예요. 최 형사가 마동철을 체포하며 말했습니다. 마동철은 탈세, 살인교사, 납치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최 형사는 부상당한 인우에게 다가왔습니다. 지금 당장 떠나세요. 제가 막을 수 있는 시간은 10분뿐이에요. 최 형사가 자신의 차 키와 위조 신분증을 건넸습니다.
고마워요, 형사님. 인우가 서아를 부축하며 현장을 떠났습니다. 복수는 끝났지만 인우의 가슴에는 깊은 상처가 남았습니다. 옆구리의 부상뿐만 아니라 마음의 상처도 쉽게 아물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인우와 서아는 바닷가 작은 마을에서 신분을 숨긴 채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평온한 일상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인우가 또다시 옆구리를 움켜쥐며 신음했습니다. 그날 마동철과의 싸움에서 입은 상처가 악화되어 만성 통증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약 먹었어? 서아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응, 먹었는데도 아파. 인우가 힘들어하며 침대에 눕혔습니다. 서아 역시 몸과 마음의 상처로 고생하고 있었습니다. 그날의 끔찍한 폭행 후유증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선생님, 정말 아무 문제 없나요? 서아가 병원에서 의사에게 간절히 물었습니다. 죄송해요. 스트레스성 유산입니다.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의사의 말에 서아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어렵게 가졌던 아이를 잃게 된 것이었습니다. 내 잘못이야. 내가 조심했어야 했는데. 서아가 병실에서 눈물을 흘리며 자책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서아는 깊은 우울증에 빠져 방 안에 틀어박혔습니다. 식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말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서아야, 밥 먹어야지. 인우가 방문을 열며 들어왔습니다. 배고프지 않아. 서아가 이불을 뒤집었으며 대답했습니다. 인우는 아내를 돌보면서도 자신의 복수가 결국 모든 행복을 앗아갔다는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내가 복수만 생각하지 않았다면. 인우가 혼자 중얼거리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인우는 과거 특수부대 시절 얻었던 신경손상이 재발했습니다. 스트레스와 부상이 겹치면서 오래된 병이 도져온 것이었습니다. 으악! 인우가 갑자기 오른쪽 다리에 극심한 통증을 느끼며 쓰러졌습니다. 인우야. 서아가 놀라서 방에서 뛰어나왔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인우가 진통제 없이는 오른쪽 다리를 제대로 쓸 수 없는 상태였지만 서아를 걱정시키지 않으려고 참았습니다. 그런 어느 날 충격적인 뉴스가 보도됐습니다. 교도소 관계자에 따르면 마동철이 복역 중 심장마비로 사망했다고 합니다. 뉴스를 보던 인우와 서아는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이제 정말 끝난 건가? 서아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런 것 같아. 인우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평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또 다른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마동철의 막대한 불법 재산을 상속받은 아들 마강이 아버지의 복수를 위해 입국했습니다. 뉴스 앵커가 심각한 표정으로 보도했습니다. 마강은 해외에서 용병으로 활동했던 것으로 알려져 인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또 시작이야. 인우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안 돼. 이제 그만해. 서아가 인우의 팔을 붙잡으며 소리쳤습니다. 우리 이제 그만 평범하게 살자. 제발. 서아가 눈물을 흘리며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마강은 이미 복수를 시작한 상태였습니다. 아버지보다 더 잔혹하고 치밀한 인물이었습니다. 마강은 인우를 직접 죽이는 대신 그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파괴하려고 했습니다. 최 형사의 집 근처에 수상한 남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저 사람들 누구야? 자꾸 우리를 지켜보는 것 같은데. 최 형사의 어린 딸이 불안해하며 물었습니다. 괜찮아, 걱정하지 마. 최 형사가 딸을 안심시켰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최 형사는 즉시 인우에게 연락했습니다. 마강의 목표가 제 딸인 것 같아요. 저를 미끼로 써주세요. 최 형사가 결심을 굳히며 말했습니다. 그럴 순 없어요.
너무 위험해요. 인우가 만류했습니다. 아니에요. 이 악연을 끊으려면 누군가는 희생을 감수해야 해요. 최 형사의 각오에 인우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날 밤 마강의 부하들이 인우와 서아가 사는 바닷가 마을로 침입했습니다. 불이야. 마을 사람들이 소리쳤습니다. 인우와 서아의 집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이었습니다. 서아야. 인우가 아픈 다리를 이끌고 불길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인우야, 여기 있어. 서아가 연기에 휩싸인 채 소리쳤습니다. 인우는 간신히 서아를 구해 집 밖으로 탈출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모든 것이 불길에 휩싸여 사라졌습니다. 이제 정말 끝장을 내야겠어. 인우가 타버린 집을 바라보며 결심을 굳혔습니다. 폭우가 쏟아지는 밤, 인우는 서아를 최 형사의 비밀 안가에 숨긴 후 홀로 부두로 향했습니다. 제발 조심해. 꼭 살아서 돌아와. 서아가 인우의 손을 꼭 잡으며 간절히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야. 인우가 서아의 뺨에 키스하며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인우는 남은 진통제를 허벅지에 모두 주사했습니다. 마비되는 몸을 억지로 움직이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제 한 발밖에 남지 않았군. 인우가 권총의 마지막 총알을 확인하며 중얼거렸습니다. 마강이 최 형사를 인질로 잡고 있는 부두에 버려진 냉동 창고가 보였습니다. 창고 주변에는 수십 명의 무장한 용병들이 매복해 있었습니다. 강인우, 드디어 나타났구나. 마강이 확성기를 통해 인우를 조롱했습니다. 아버지를 죽인 놈이 제 발로 무덤에 들어오는군. 마강의 비웃음 소리가 빗소리에 섞여 들려왔습니다. 인우는 창고의 주 전력 케이블을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군용 대검으로 케이블을 끊어버렸습니다. 순간 창고 전체가 암흑에 휩싸였습니다. 뭐야? 정전인가? 용병들이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인우는 전직 특수요원의 본능과 청각에만 의지해 적들에게 접근했습니다. 신경 손상으로 손의 감각이 무뎌지고 다리가 끌렸지만 고통을 참으며 전진했습니다. 으악! 첫 번째 용병이 소리 없이 제거됐습니다. 누구야? 어디 있어? 용병들이 공포에 떨며 소리쳤지만 어둠 속에서는 인우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인우는 하나씩 용병들을 제거해 나가며 창고 중심으로 전진했습니다. 이런 겁쟁이 같은 놈, 나와서 당당히 싸워. 마강이 분노하며 소리쳤습니다. 여기 있어요. 최 형사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강이 최 형사를 방패 삼아 총을 쏘려 하고 있었습니다. 인우는 최 형사를 구하기 위해 자신을 어둠 속에 노출시켰습니다. 거기 있었구나. 마강이 인우의 심장을 향해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그 순간 최 형사가 몸을 비틀어 인우를 보호했습니다. 으악! 최 형사가 척추에 총을 맞고 쓰러졌습니다. 형사님! 인우가 절망하며 소리쳤습니다. 이제 내 차례야. 마강이 다시 총을 겨눴습니다. 분노에 휩싸인 인우는 마비되는 몸을 이끌고 마강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두 사람의 처절한 육탄전이 벌어졌습니다. 아버지의 원수를 갚아주겠어. 마강이 인우의 목을 조르며 소리쳤습니다. 내 아버지는 자업자득이었어. 인우가 숨이 막혀가면서도 대답했습니다. 마강이 최후의 일격으로 인우의 목을 더 세게 조였습니다. 인우의 의식이 흐려져 갔습니다. 그 순간 인우는 마지막 힘을 다해 숨겨둔 대검을 뽑아들었습니다. 으악! 인우가 대검으로 마강의 급소를 찔렀습니다. 이럴 수가. 마강이 피를 토하며 쓰러졌습니다. 인우는 쓰러진 최 형사에게 다가가 지혈을 시도했습니다. 형사님, 정신 차려요. 인우가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죽는 거 아니니까.
헛소리 말고 서아 씨한테 가. 최 형사가 약한 목소리로 말한 후 의식을 잃었습니다. 뒤늦게 도착한 경찰 병력이 현장을 포위했습니다. 무기를 버리고 투항하라. 경찰들이 인우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인우는 모든 것을 체념한 채 피 묻은 손으로 총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그리고 두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저는 강인우입니다. 인우가 담담하게 자수했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해 최 형사를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척추 손상으로 하반신이 마비될 것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마강은 현장에서 숨을 거뒀습니다. 그의 죽음으로 마동철 일가의 복수극은 완전히 끝났습니다. 인우는 수갑에 채워진 채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새벽 하늘이 유난히 맑았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어. 인우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복수는 끝났지만 그 대가는 너무도 컸습니다. 하지만 인우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켰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기 때문입니다. 1년 후 법정에서 인우의 최종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피고인 강인우는 마강 일당을 소탕하고 최 형사를 구한 공로가 인정됩니다. 판사가 엄숙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과거의 탈주 및 사적 복수 행위는 법으로 처벌받아야 합니다. 방청석에서 서아가 긴장한 채 판결을 지켜봤습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합니다. 판사의 판결에 서아는 눈물을 참기 어려웠습니다. 인우는 담담하게 판결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방청석에 앉은 서아를 바라보며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미안함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아. 기다릴게. 서아가 입모양으로 인우에게 말했습니다. 인우가 법정에서 나가는 동안 서아는 눈물을 흘렸지만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희생 덕분에 자신도 트라우마를 완전히 극복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서아는 매주 휠체어를 탄 최 형사를 병문안했습니다. 형사님, 오늘 컨디션은 어떠세요? 서아가 밝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덕분에 좋아요. 인우 씨 소식은 어때요? 최 형사가 관심을 보이며 물었습니다. 열심히 지내고 있어요. 모범수라고 하더라고요. 서아가 자랑스러워하며 대답했습니다. 서아는 인우가 꿈꾸던 평범한 삶을 준비하기 위해 조용한 시골 마을로 이사했습니다. 희망 열쇠라는 이름이 어때요? 서아가 최 형사에게 가게 간판을 보여줬습니다. 정말 좋은 이름이네요. 최 형사가 만족스러워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아는 작은 열쇠 가게를 차리고 인우가 돌아올 날을 준비했습니다. 최 형사도 퇴직 후 서아와 함께 가게를 도우며 지냈습니다. 5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인우가 만기 출소하는 날이 왔습니다. 교도소 앞에는 5년 전보다 한결 평온해진 얼굴의 서아가 낡은 트럭과 함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감옥 문이 열리고 인우가 나왔습니다. 마강과의 싸움에서 얻은 부상으로 다리를 조금 절며 걸었습니다.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5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렀지만 서로에 대한 사랑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인우가 서아에게 다가가 그녀의 뺨에 남은 옅은 흉터를 어루만졌습니다. 많이 기다렸지? 인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전혀. 이제 시작이야. 서아가 밝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트럭에 올라탔습니다. 그리고 시골 마을의 작은 희망 열쇠 가게로 향했습니다. 가게에 도착하자 휠체어를 탄 최 형사가 카운터에서 두 사람을 맞이했습니다. 오랜만이에요. 최 형사가 따뜻하게 인사했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형사님. 인우가 진심으로 감사를 표했습니다. 인우는 가게 앞에 낡은 열쇠 수리 간판을 새 것으로 바꿔 달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정말 평범하게 살 수 있겠네. 인우가 간판을 고쳐 달며 중얼거렸습니다. 서아와 최 형사가 그런 인우를 지켜봤습니다. 모든 상처는 아직 완전히 아물지 않았지만 세 사람은 비로소 서로의 곁에서 진정한 평화를 찾았습니다. 해가 지면서 희망 열쇠 간판에 따뜻한 빛이 들어왔습니다. 복수와 증오의 어둠을 지나 마침내 희망의 빛을 찾은 세 사람의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인우는 더 이상 그림자가 아니었습니다. 평범한 열쇠 수리공으로 돌아온 강인우가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습니다. 강인우는 마침내 그림자라는 과거를 완전히 벗어던지고 진짜 자신이 되었습니다. 복수는 달콤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쓰라렸고 많은 것을 앗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의 아이를 잃었고 자신의 몸도 망가뜨렸습니다. 5년이라는 긴 시간을 감옥에서 보내야 했고 자신을 도운 최 형사는 평생 휠체어에 의존해야 하는 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대가를 치르고도 인우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켜냈으니까요. 진정한 용기란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복수를 멈추고 용서를 선택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증오의 사슬을 끊고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 말입니다. 희망 열쇠라는 간판처럼 때로는 가장 작은 열쇠가 가장 큰 문을 열 수 있습니다. 복수가 아닌 사랑으로, 증오가 아닌 용서로 말입니다. 모든 상처에는 치유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함께 해줄 사람들이 있다면 어떤 어둠도 결국 빛으로 바뀔 수 있을 것입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